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가 다 저쪽에 계셔서 좀 좀 그렇긴 한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강의 중심으로 좀 짧고 굵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재밌는 시간 또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전략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이론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듣고 즐기세요. 나중에 PPT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설명을 한번 또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얘기를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리뷰를 하면은 그 혁신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정혁신과 제품혁신. 첫 번째 아주 파라다임을 바꾸는 혁신이 제품혁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품혁신 때는 초창기 때 혁신의 강도가 세죠. 그래서 이게 2, 3년에 확산이 되면은 이게 확산이 제대로 되는 거고, 만약 죽음의 격을 넘지 못하면 그 제품은 완전히 사그라지는 건데, 만약에 제대로 확산이 되었다 치면 그 다음에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원래 메인 확산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능 개선 정도의 확산이기 때문에 점점 혁신의 강도는 적어지고, 어느 정도 제품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공정혁신들이 일어나죠. 공정혁신은 주로 하는 것들이 뭐냐면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보다 더 싸고, 그다음에 품질은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개선들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어떨 때 보면 요 공정혁신이 일어나면 제품이 확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애플 아이폰 하면은 옛날에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는 혁신의 강도가 아주 셌는데 요즘 혁신의 강도가 그래 높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아이폰 지금 7까지 와 있는데 거기 사이사이 넘어갈 때 혁신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강도는 제품 혁신에 못 미치는 거예요. 공정혁신 되게 엄청 얇아지고 배터리도 좀 장난 아니고, 제가 지금 아이폰 6S 플러스로 쓰는데 뭐 배터리 용량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꽤 오래들 가고 카메라 화소가 뭐 또 엄청나서 웬만한 카메라보다 더 나을 정도고, 옛날에 이게 과연 이렇게 집적화된 것들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최적화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느끼는 것은 그런 공정혁신에 가깝고, 혁신이 일어나도 마이너하게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혁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혁신이 처음에 나왔던 때는 사실 허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허접하지만 이게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획을 넘어서고 소비자 확산이 제대로 일어나지면 본격적으로 좋은 제품으로 탈바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뭐 불편하죠. 쓰면 한번 배터리 충전하는데 서너 시간 걸리고 해봐야 또 한 100km밖에 못 가고 뭐 이런 것밖에는 되지 않지만, 이게 출시가 되고 제품이 계속 좋아지고 공정혁신이 일어나면 아마 지금의 제품들을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품 수명 주기까지도 같이 한 라인에 같이 쓰고 봤죠. 그래서 진짜 수익이 잘 창출되는 시점은 한 요쯤에서 수익이 막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란적 혁신 얘기했었네요. 교란적 혁신. 영어로 뭐라고요? Disruptive Innovation. 시작. Disruptive Innovation. 예. 아니 우리 신협 대표 말고는 다 알고 계시죠. 다시 뭐라고요? Disruptive Innovation. 또 교란적 혁신을 또 딴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파괴적 혁신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제품이 있지만 제품을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는 차세대 제품이 나오는데 이 제품 10중 8군 원래 있던 제품보다 훨씬 못하다 이죠. 그렇지만 버티고 있다가 보면 원래 있던 제품을 뒤엎고 판도를 바꾸게 되는 케이스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저희가 메인 제품이 있으면 그를 파괴하는 교란적 혁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닥 카메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나지 설명도 드렸는데, 자기네가 그 소위 말하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이 있었는데 딱 출시하고 보니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우리 메인 비즈니스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묻어버렸죠. 묻으면 또 언제 문제가 되냐? 다른 회사가 이 기술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니까 코닥이라는 회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disruptive innovation, 소위 말하는 자기 제품을 죽여버리는 그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키우다가 나중에 이걸로 갈아타고 또 내놓고 갈아타고 또 내놓고 갈아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란적 혁신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 그리고 요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BCG 매트릭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BCG 매트릭스. 지난주에 때가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짜봤잖아요. 좀 뿌듯하지 않으셨나요? 뿌듯하셨는데 여러분이 다 주는 한 가지. 예. 옛날에 추억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항상 개인 사업자건 큰 사업자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요된 비즈니스 영역이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특히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비슷한 거를 이렇게 또 다른 걸 또 사고 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수익을 창출해주는 캐시카우 영역이 하나 있고, 또 앞으로는 모르지만 가능성 있는 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참 떠갖고 거기에 좀 매력적인 스타도 있고, 일부는 그거다 이제 수명이 돼서 개도 있고, 자기가 제품 라인업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개에 해당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또 오래된 것은 또 저소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걸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넣고 해야 되고, 특별히 농산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일 작물로 올인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작물, 그다음에 향후에 떠오르고 있는 작물, 뭐 이런 것들을 골고루 경험한다든가, 아니면 저런 얘기도 있었죠. 아니면 차라리 제가 메인으로 하는 안정적 수익을 준 것을 뭐 1차로 하고, 아니면 개로 해놓고, 그다음에 2차, 3차를 캐시카우나 스타로 이렇게 섞어서 디자인하는 거, 그런 스타일의 포트폴리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또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저 얘기를 했었죠. 뭐냐면 이게 문어발이랑 뭐가 차이점이 있냐. 문어발은 뭐가 문제냐면 옆으로 빨리 문어발은 이거랑 연관관계 없이 가는 게 문어발이라는 거예요. 문어발이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대기업에서 뭐 면세점 시장에 들어가고, 대기업이면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막 죽고 있는데 그걸 리딩해 주려면 그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R&D성, 이런 차세대 산업에 들어가 줘야 그 산업이 잘 돼야 고용 창출 효과도 나고 이렇게 좋은 점들이 있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야만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 나중에 부메랑처럼 오는 거죠. 아니, 대기업이 잘 되려면 그 수요 개창들의 본인들이 돈을 못 벌면 결국 우리 걸 못 써준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런 거 역할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1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하고, 좀 대기업은 좀 일반 개인이나 작은 중소기업이 못할 수 있는 그런 R&D성이 깊은 이런 차세대 산업들에 계속 좀 투자를 해주고 해줘야 좋지 않겠느냐. 그게 그런 측면의 얘기는 뭐냐면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는 국가 차원의 포트폴리오. 따라서 한 국가가 성장을 하려도 골고루 그 캐시카우에 있는 거, 스타에 있는 거 이게 섞여 있어야 하는데, 주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벤처기업들이 하고, 나머지 캐시카우나 이런 데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이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남겨줘야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함께 좀 먹고 사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대충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책에도 좀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거죠. 보통 자기가 규모를 키우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거가 수직적 통합 전략을 많이 씁니다. 수직적 통합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직적 통합 전략. 이런 수직적 통합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샘플 예시가 있네요. 대학 내 청소 노동자를 마켓에서 구할 것이냐, 이 조직 내에서 분리할 것이냐.
어느 게 좋으냐 이런 거예요. 대학 내에 예를 들면 식당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게 좋겠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학 내에 교직원을 아예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예, 아유, 대박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내 교직원을 다 외주를 주고 아니면 자체 직원화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 교수들은 어때? 교수를 다 정교수 하나도 안 두는 거야. 다 외주를 주는 것이냐? 내부를 주는 것이냐? 사례가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네. 어느 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수직 통합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게 다 한 조직에서 드는 비용, 그러니까 상방 밸류체인이나 하방 밸류체인 것들 다 하나로 갈 때 효과는 올라가요. 효과는 올라가고 성능도 좋아지는 거는 맞지만 언제 불확실성이 생기냐면 시장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규모가 커지는 게 되게 위험도가 커진다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 조직인데 조직에 어디까지가 내부 조직으로 둬야 될지 아니면 이걸 외부 조직으로 둬야 될지 이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내부 직원해야 될지 외부 직원해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한 보통 어떻게 권하시는지요? 제가 중소세 업체 가서는 자기 외주 줘가지고 문제가 될 공정이나 그런 설비는 자체 확보하고 외주 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는 부분은 외부로 돌리는데 경영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가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 기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것은 내재화하고 핵심 역량이 아닌 영역들은 다 외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협상 기본인데 계속 최근의 추세들은 뭐냐면 가급적인 모든 것을 다 외주로 돌리는데 그 외주에 있는 것을 거의 우리 회사랑 통합된 듯한 느낌이 나도록 외주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외주는 결국 신경 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외주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로 묶여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가 숙제죠, 숙제. 그래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좀 이따 나올지만 그게 IT 기반의 통합을 해서 엮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유행인 소위 말하는 협동조합형으로 묶여서 같이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사실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갖고 있는 그 기술이나 노하우가 보편적인 기술이라면 다 외주로 돌리는데,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정부시대 만들 개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LGCNS라는 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에 거의 한 1년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은 없었는데 옛날에 LG산전이 창원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옛날에 뭐 자판기도 만들고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 LG전자, 100세까지 만든 LG전자 옆에 사무실이 공장이 있어요. 지금은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인가? 창원에 뭘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공장 따로 그날 됐죠.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여튼 옛날에는 이게 언제냐면 97년도 그때 제가 1년간 있었거든요. 97년도 그 당시에 어찌됐던 그때 엘리베이터 만들고 자판기 만들고 그런 공장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갔었죠. 근데 1년 동안 샀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 업체를 불렀어요.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서로 서먹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오늘 처음 본 사이야. 그래서 이상하죠? 나는 오늘 특정한 기업에다 외주를 맡겼는데 그 협력업체 직원이 왔는데 그 5명이 서먹해. 오늘 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 협력업체 사장님,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데 그분은 뭐냐면 이런 아웃소스 멤버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갖고
특정 프로젝트 터질 때마다 그 사람은 딱 사람을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스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파악이 좀 빠른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엮어서 프로젝트에 넣어주고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사람 교체해서 다시 넣어주고 그러니까 중앙에 있어서 프로젝트 따고 관리하고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있고 그 스킬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일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것도 벌써 시간을 보면 거의 20년 전 얘기잖아요. 20년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 녀석이 이제 개발자가 또 있어요. 개발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SK텔레콤 그러니까 좀 규모가 작은 영세 IT 회사예요. 그래서 IT 회사인데 거기 뭘 하느냐고 봤더니 SK텔레콤의 외주 SM이라고 하죠. 가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해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 퇴사가 됐다는 거야. 퇴직 처리. 그게 무슨 소리냐? 왜 퇴직 되냐? 근데 일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 업체가 상황이 왜냐면 사실은 외주신 노기업이 문제가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자금을 좀 수주 금액을 좀 낮추고 비용 절감하고 하니까 뭐 이 사람이 어떤 편법을 썼냐 하면 다 퇴사 처리를 시키고 개별 사업자를 갖게 하고 이 업체가 제 하청을 주는 스타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똑같대. 근데 소속만 달랐잖아요. 소속은 원래 그 중소기업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자영업자로 프리랜서로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걸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계속 자금 압박과 프로젝트 금액이 물가 대비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거기는 취소하고 이걸 다 외주 주는 스타일하고 결국 자기가 하는 일들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졌냐면 본인 스스로 이제 세금 신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면서 하나의 문제는 나중에 뭐 중간에 아프거나 이러면 본인 스스로 알아서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체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따로 돼 있지만 하나처럼 돼 있는 거네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수적 통합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같은 기업 내에 있으면 효율성이 높아갑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최소화 규모로 낮추려고 해요. 최소화 규모로 낮추려고 하니까 자진자진 편법과 방법을 써서 하나 회사인 것처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죽어나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모기업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 어려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사회적 인프라망이 쉽지 않은 구조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이거는 뭐 지난 학기 때도 봤지만 경제 환경 분석할 때 크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 마이크로포트의 5포스 모델을 씁니다. 5가지 경쟁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5가지 경쟁 세력. 5가지 경쟁 세력. 누구라고? 이름이 마이클 포터. 포터의 뭐라고요? 5가지 경쟁 세력 모형이에요. 5가지 경쟁 왜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의 진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거가 이 5가지 팩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팩터가 여기 있죠. 첫 번째 팩터가 뭐라고요? 내가 있는 데의 경쟁 환경이 치열한지 아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딱 들어볼 때 우리 동종업계가 경쟁이 치열해. 나한테 좋은 조건이 나쁜 조건이에요? 나쁜 조건이에요. 이런 첫 번째 조건을 회사합니다. 두 번째가 어디냐? 이 공급업체. 이 공급업체가 힘이 세. 그럼 우리한테 유리해요? 나빠요? 불리해져. 공급업체가 되게 많아.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공급업체에서 바게닝 파워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바게닝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협상이에요. 반면에 우리 물건을 구매해주는 구매자 측이 있죠. 구매자 측이 대기업이에요. 그럼 우리 바게닝 파워는 높아야 낮아요? 낮아지죠. 여기에 자그마한 회사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물건을 갖다만 주기는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바게닝 파워가 좋은 거죠. 우리는 아이언에는 바게닝 파워가 있는가? 네 번째 볼 거는 이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닌데 향후에
차세대로 이런 업종의 차들이 여기 이런 업종의 경쟁자가 올려고 막 수술수를 준비하는 무슨 소문이 들려요. 지금은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걔네가 우리를 확 뒤덮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회사가 잠재적 경쟁자냐면 아직은 우리 조만간에 예고가 돼 있죠. 테슬라 뭐 이런 회사가 뭐 이미 경쟁자이긴 하지만 아주 조만간에 올 거란 얘기죠. 이게 뭐냐면 새로 진입할 사람들의 위협들이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산업이 안 좋다면 그러면 이 꽁 대신 뭐 닭이라고 대체되는 거 있느냐 이런 대체되는 사람. 예를 들면 이죠. 예를 들면 헬스클럽 인더스트리가 있잖아요. 헬스클럽. 사람들이 헬스클럽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헬스클럽끼리 막 가격 경쟁하고 이러죠. 근데 분위기가 헬스클럽이 아니라 헬스클럽 아니면 요가 학원 뭐 다니는 게 고민들하고 요가 학원과 헬스클럽은 공정업종이 아니잖아요. 다른 업종인가요? 유사한가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거죠. 예를 들면 한방 그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뭐 이렇게 해주는 곳. 다이어트 인더스트리를 보면 분명히 한방과 그 헬스클럽은 전혀 다른 인더스트리가 맞는데 예를 들면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클럽 갈 때 고민할 것 중에 아니 뭐 헬스클럽 다녀? 그냥 뭐 한방 다이어트 하지 아니 수영장 다니지 그러면 이게 대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다른 업종인데 그게 대체적인 효과가 나면은 그게 사실은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 업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5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봐서 경쟁적인 우위가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한 얘기예요. 상식적이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무슨 샵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뭘 한다 할 때 이게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도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5가지 경쟁 세력 이야기예요. 방금 전에 봤던 그 얘기를 다시 쭉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5가지 경쟁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쟁자. 두 번째가 공급업체. 세 번째가 구매자. 그리고 잠재적 경쟁자, 대체제. 이 5가지 요소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경영 컨설턴트나 창업 컨설턴트로 다닐 때 이런 요소들을 고려게끔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좀 중간에 저거 할 거예요. 아마 모집을 할 때 창진원에 맞춤 살 때 우리 멘토링 하러 가거든요. 여기 이정기 목사님은 작년에 가셨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진단하고 그래요. 창업자들의 그 자기 진단하고 물어보는 항목들 중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좀 정부의 창업진흥 사업들을 하고 이럴 때 당신의 경쟁자는 누구냐? 당신의 공급체의 과기행 파워는 어떻습니까? 흡수력은 어떻습니까? 자기 구매자의 흡수력이 어떻습니까? 대체제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창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모델이 또 하나 있죠. 본원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작. 본원적 전략. 마찬가지로 포터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론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여기 3가지만 기본적으로 2가지라는 거예요. 2가지. 뭐하고? 원가 우위 전략, 비용 우위 전략, 차별화 우위 전략. 이 2가지. 이거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이게 차별화예요. 차별화. 비싸게 팔아서 그러니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 팔더라도 차별해서 비싸게 팔아서 마진을 많이 벌겠다라는 게 차별화 우위 전략의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또 하나는 비용 우위 전략은 그게 아니라 나는 마진을 작게 가더라도 뭐 하겠다? 박리담회를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그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게 2가지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차량은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2가지를 한꺼번에 잘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중국집은 중국집 크게 두 종류의 중국집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역전 앞에 아니 학교 근처에 짜장집인데 거기는 박리담회로 엄청나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마진을 조금 갖고 그다음에 많이 팔아서 남기든지 아니면 고급화로 가서 하루에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마진을 높게 해서 그러면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법 이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 엄청나게 마진을 피입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파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도 하면서 비용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싸게 팔아서 뭐 많이 파는 거 이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비싸게 해서 그게 대박이 나서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아니면 이거죠. 박리담회 싸게 파는데 근데 품질도 엄청 좋아. 이게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게 가능해지느냐? 학위적 혁신 같은 게 일어나서 교란적 혁신 같은 게 일어나서 판을 한번 바꿀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게 보통은 안 일어나는데 진짜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원가도 확 낮추면서 차별화된 그런 제품들이 판을 바꾸는 새로운 것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느냐는 보편적인 이로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예요. 아유 품질도 좋고 막 엄청나게 좋으면서도 가격도 싼 걸 원하죠.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이러다가 망해요. 언제 망하냐? 제 대학원 여기 원우 중에 옛날에 국이 원우, 모 원우가 건설업을 하다가 초전동 쪽에 이제 고급 웨스턴 스타일의 레스토랑을 하기로 했어. 좀 약간의 고가의 레스토랑을 하기로 했죠.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도떼기시장 바뀌었어. 왜 도떼기시장 바뀌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고가 브랜드에 사람이 잘 안 와갖고 조급한 마음에 가격을 낮추고 약간의 그 뷔페 느낌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꼬인 거예요. 차별화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좀 싸게 낮추면서 박리담회를 지향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사람이 좀 이렇게 많고 하더니 뭐 가격은 좀 비싸기도 하고 비싼지 싼지 헷갈리고 이게 여기가 고급집인지 싼 집인지 막 헷갈리면서 막 하다가 결국 망했죠. 많은 경우에 회사가 망하는 경우, 특히 음식점이나 데 많은 경우가 상당수의 보면 전략이 섞여 있을 때 망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차별화 우위 전략을 썼다면 이 차별화 우위를 이용할 그 타깃 고객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 맞춰서 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깃 고객도 이런 원가 우위 전략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가입고 이런 것이 막 혼재되어 있으면 사업이 꼬이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소비자가 갔을 때 느끼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집이 예전 같지 않아. 한 번 이 집이 예전과 같지 않아 얘기 들으면 그 집은 회복이 안 되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집이 옛날 같지가 않아. 근데 그거에 상당수 많은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차별화 우위 전략을 썼다가 손님이 조금 떨어지는 걸 보고 그럼 더 차별화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이때 박리담회로 막 섞어버려요. 섞어버려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들을 더 많이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뭐 이런 회의가 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전략은 집중화적이에요. 집중화 전략은 특정 한 영역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코스 좀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우위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 균형 경제를 이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시간이 지속이 되면 축적된 노하우가 생기죠. 이 축적된 노하우가 쌓이면 뭐냐면 원래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1년이고 2년이 지나면 하나 만들더라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요.
우리 남태 원우님이 컨설팅하는 일들이 주로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을 거라고요. 공장이나 이런 데 제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원가를 줄이는 전략을 만들어준다든지 방안을 만들어준다든지 하죠. 그러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캐파라고 그러죠. 생산량의 뒷받침만 되면은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일들은 되게 많이 생겨나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양이 많아지면 가격을 줄이기가 쉽죠. 캐파가 많아지면.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노하우가 쌓이면 생산성이 좋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가격을 줄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도할 때 이강혁 대표님의 전문이 이쪽이에요. 가격부터 잘할 수 있는 인데 그럼 두 번째 질문. 지금 창업하는 사람이 원가 위주의 전략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창업 컨설팅 하러 갈 때 이러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 창업을 막 준비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이거는 단가 싸움입니다. 뭐 이런 제가 들어가려면 단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업종의 사업자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 사업자들은 공장도 있고 그러면 경험과 노하우 있다음에 특정 마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신규 사업자가 있어요. 신규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 재정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진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존의 기라상 같은 업체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야 될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거 만드는 거는 어렵죠. 그런 데 잘못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필패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처음 만나서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좀 누가 좀 투자를 해줬으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텐데 좀 투자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그런 상황 할 때는 안 해주죠. 해주면 마음으로 아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줘서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누가 봐도 거기 들어갔다가는 안 될 걸 뻔히 하는데 왜 투자를 해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일 제품을 낮은 비용에 만들어내서 공급하는 방법의 능력이 원가 우위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차별화였죠. 차별화. 보다 나은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차별화된 제품 뭐 이런 거죠. 제가 저희 또 신라 호텔에 갔더니 아침 식사가 보니까 몇만 원 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셨어요? 저희가 뭐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좋아하시다 보니까 뭐 몇만 원 하더라고요. 생선찌개 뭐 이런 거. 근데 종업원이 딱 와서 한복을 입고 와서 거의 반무릎 듯이 다 주문을 받고 간하게 다 후식까지 딱 세팅해서 차별화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편적으로 주는 서비스가 더 제품이 갖고 있는 차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제품과 붙어있는 서비스의 차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섞여져서 나가는 서비스와 제품일 수도 있고 여기에 기존에 주지 않았던 밸류가 있었을 때 차별화 전략을 씁니다. 결국 이거는 가격을 높게 받아서 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겠다라는 것이 전략인 겁니다. 이것도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요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런 거예요. 새롭게 사업 시작한 사람한테는 차별화 전략을 해서 고급화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고급인데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설퍼. 나만 고급이고 저 사람이 볼 때는 고급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원가 우위 전략 박리담에 파는 것도 신생기업은 엄청 이러는 거고 고급화의 차별화의 전략 쓰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둘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아까 사업 두 종류라면서요. 원가 우위 전략하면 차별밖에 없는데 둘 다 어려우면 우리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죠. 뭐냐?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영어로 니치 마켓이랍니다. 이거 왜 니치 마켓? 처음에 무조건 하는 사업자는
기존의 기라산 같은 업체가 건들지 않은 마켓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틈새 시장. 무조건. 왜 무조건 사업시장은 틈새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직 본인이 막 시작했기 때문에 생산 캐파도 잘 안 되고 생산 운영하는 것도 안 되고 혼자 하다가 공장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조직원 관리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봐봐 혼자 일하다가 누가 사무실 직원이 들어와봐요. 그러면 이 사람 제일 어려운 게 일 주는 게 어려워. 일을 못 줘요. 뭘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하루 정도 일 지났으면 이 사람이 하루 정도 일하는 게 적정 분량을 줬는지도 모르고. 이게 막 헷갈려. 처음부터 조직이나 생산이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주는 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대중시장을 향해서 원가주의나 차별적 협상을 한다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그게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만 가능하냐? 이런 사람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래 대기업이나 이런데 중견업체에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창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창업할 때 일부 그 전에 하던 업무를 뛰어와서 약속이 돼서 그걸 받아다가 이걸 하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런 사실은 창업이라고 창업처럼 안 보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업무 체계에 있는데 분사시켜서 주는 느낌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퇴직한 임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유통에 하나 이렇게 띄워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창업은 창업인데 전통적인 창업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구멍에 쑥 들어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비즈니스 모델 제안할 때도 첫 번째 벤처기업이 들어가길 첫 번째 우선순위가 소수 시장인데 소수 고객인데 소수 고객의 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들을 다뤄주는 서비스는 먹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동일 맥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창업자는 될 수 있도록 어디를 노린다? 니치 마켓. 어디요? 니치 마켓을 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창업 컨설팅 가더라도 특별하게 니치 마켓을 노릴 수 있도록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이런 학원을 하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동일하게 학원을 막 크게 세우려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학원 시스템은 다 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는 새로운 영역.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코칭 시스템을